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앨런 연준 의장이 지금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7, 9월에 미국이 국가 부도 이익에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를 5% 한박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규제를 거의 다 완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을까. 백악관 바이든 우크라이나 방문 전례 없는 일, 좀 외적인 경우죠. 전쟁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게 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전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거꾸로 어떤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직접 전쟁터를 방문하면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더 단결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다극화 현상이 강화되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주려면 어떻습니까? 미국 지금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앨런 연준 의장이 지금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 상한을 미 의회가 올려주지 않으면요, 미국 국가 부도에 가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올 7, 9월에 미국이 국가 부도이익에 갈 수 있어요. 이처럼 미국 국가 부채가 높은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그만큼 또 재정 역할이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수록 미국 재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힘이 참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미 국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오래 갈수록 러시아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오래 가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계속 지원해줘야 되니까 어렵고 러시아는 더 어려졌고 중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갈수록 미국이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는데요. 자기 나라 내에서도 쓸 돈도 별로 없어지는데 이 돈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려니까 더 힘들어지죠.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고 재정이 부실해지고 중국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러시아는 더 약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저는 중국의 이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 침체 우려는 주는데 긴축 공보는 증가한다. 현재 그 미국 경제는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고용이 전문가들이 18만 8천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51만 7천 개나 증가했죠. 그리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컨센서스가 6.4%였어요. 그래서 고용은 좋고 물가는 예상보다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올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나와가지고 주식시장도 출렁거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현재만 주로 기사에서 많이 실리지 않느냐. 좀 미래 이런 것도 예측하면서 같이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한다, 소프트 랜딩 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에 로우 랜딩 한다, 무착륙 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분석하면은 로우 랜딩, 무착륙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착륙, 소프트 랜딩, 연착륙, 하드 랜딩, 경착륙은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잠재 GDP라고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GDP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GDP는 잠재 GDP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으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가는 것을 소위 하드 랜딩, 경착륙했다. 그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소프트 랜딩했다. 그다음에 무착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작년 4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 2.7% 성장했는데요. GDP 수준으로 따지면 미 연준이 추정하는 실제 GDP가 작년 4분기부터 잠재 GDP 밑에 0.5% 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0.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올 4분기쯤 가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2.5% 밑으로 떨어집니다. 뭐 이거는 로우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가벼운 하드 랜딩, 경착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태는 좋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런 보도하고 다른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1월 그 미국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도 좋게 나오고 소비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도 뭐 생각보다도 겨울이 따뜻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경기 침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나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정체됐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가 아니라 0.2%였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소비가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못 오른 거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작년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3.3%입니다.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 보면은 6.7%입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절반 이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낮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계가 그동안 정부가 준 돈, 자기가 저축한 돈 거의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의 부의 효과예요. 작년에 S&P 500이 거의 19% 떨어졌고요. 작년 6월부터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부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소비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해 봤을 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차 효과가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도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요. 기업들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분이 그 서든 스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들이 내가 너무 많은 고용을 했구나. 그 다음에 재고가 쌓이면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고용도 줄이고 생산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현상이 아마 2분기, 3분기 하면서 나타나면서요. 다시 경기 침체란 단어가 미국에서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작년 4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 2월 2일 날 1,220원까지 우리 돈 가치가 15%나 오른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 올랐죠. 이 기간에 달러 가치는 9%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미국이 고용이 좋고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달러가 강세되면서 이게 환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월에도 확대되고 있고 2월까지도 확대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우리 경제가 대의존도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거의 45%가 돼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1,300원을 약간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을 보면은 이미 그 1,440원에서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미국 소비가 2분기, 3분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가면은 저는 미국이 금리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1, 2월 달에 적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1, 2월 달에 경상수지도 적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지금 우리 내수가 별로 안 좋죠. 우리 가계가 별로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어제 한국은행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 보니까 올해 설비 투자가 3%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별로 증가 안 하고 투자가 감소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출은 안 좋습니다만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마 적자폭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상수지는 한 280억 달러 흑자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는 적자 나더라도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나면서 작년까지 1조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났거든요. 그중에 약 80%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산 겁니다. 주식을 사놨으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고 채권을 사놨으니까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최근에 투자 소득 수지, 이자, 배당 소득 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중요한데요. 경상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흑자 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최근에 환율 1,300원의 일시적인 상승이다. 다시 하락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 저는 2분기 내에 1,200원 근처까지 가리라 보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1,100원에 근접하는 가정이다. 최근에 1,300원 일시적으로 넘은 환율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로봇이나 AI가 사람들이 할 일을 대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조업에서 많은 기계 로봇이 사람 일을 대체해주고 있죠. 제가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을 얼마 전에 방문해 봤는데 사람들 보기 참 힘듭니다. 거의 다 로봇이 일해주고 있어요. 이런 농담까지 하죠.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일을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로봇세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로봇이 해주면서 세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돈도 빵도 주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조업에서 로봇이 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서비스업에서 챗 GPT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거 애널리스트 일도 챗 GPT 이런 것들이 해줄 텐데요. 머지않아 예측까지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AI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한국은행에서 매월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 뉴스 심리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AI가 네이버나 다운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 들어가지고 경제 뉴스를 검색합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지수가 떨어지는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실험적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게 주가 상승률에 1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도 선행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AI가 서비스업에도 등장하면서 심지어는 예측일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시도 쓰고 논문도 해주고 어떤 거에서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챗 GPT가 주는 답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건 앞으로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검증해 보면 틀린 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챗 GPT가 주는 답을 가지고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방향을 결정하나 이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과학적인 것인가? 챗 GPT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과거 여러 가지 통계, 뉴스 같은 걸 받아가지고 글을 작성하고 그러는데요. 과연 그 글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을 때 챗 GPT가 전부 옳다, 답이 옳다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잘못 이용하면은 오히려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재를 판단하는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검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출 글로벌 수요 위축의 발목, 하반기 회복 기대,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도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중국 수출이 별로 안 좋았고요. 올 연초에도 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뭐 세계 경제가 조금 개선되면서 중국도 수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성장 구조를 보면은 과거보다도 투자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지만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9 내지 10%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45%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요. 상품이 안 팔려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 부채가 많고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은행까지 부실해졌죠.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서 투자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소비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앞으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우리가 수출보다는 소비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를 5% 한박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3%에서 5% 성장할 거로 보는 거는 뭐 중국 수출이 증가한다, 투자가 증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소비가 감소했었죠. 중국 코로나 감염률이 85%가 넘었다는 겁니다. 걸릴 만큼 걸렸으니까 중국이 규제를 거의 다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오래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다니면서 소비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안팎 성장한다는 건요.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증가한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